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에 대해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서 제일 큰 다리를 무너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합의하라고 다시 한번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불꽃에 휩싸인 대형 교량 상판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그대로 붕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초 분량의 영상과 함께 SNS에 글을 올려 이란에서 가장 큰 다리가 무너져 다시는 쓸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들은 이란 수도 테헤란 서부에 있는 고속도로 교량이 미군의 2차례 공습을 받았다며 사상자가 100여 명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더 많은 일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아무것도 남지 않기 전, 너무 늦기 전에 합의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릴 정도의 고강도 공격을 예고한 뒤 실제 추가 공격을 벌이며 종전협상 타결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That we are on track to complete all of America's military objectives shortly, very shortly. We a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과시에도 대국민 연설에 대한 비판은 미국 정치권 등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명확한 목표나 종전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고 승리 선언인지 확전 예고인지 메시지조차 엇갈린다는 겁니다. We know nothing more about that after this ridiculous rambling speech. 미 CNN 방송이 최근 미국민 1,200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란 군사작전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습니다. 개전 직후 조사 때보다 7%포인트 하락한 반면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응답은 43%로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는 더 큰 전쟁의 문턱에 서 있다며 무력 충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If the drums of war keep beating, escalation will only make all of these worse. The spiral of death and destruction must stop. 구테르스 총장은 또 현재 당사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장 아르노 이란 특사를 현지에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정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으로 2, 3주간 이란에 대한 강력한 추가 타격 가능성을 시사했죠. 그동안 레드라인으로 여겨졌던 원유와 발전시설에 대한 기습적인 파괴가 이루어질지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란 전쟁 관련 대국민 연설의 핵심은 두 줄입니다. 주요 목표는 거의 달성됐다와 앞으로 2, 3주 동안은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는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대목에 더 주목합니다. 문제는 발전소와 원유시설 공격 가능성입니다. 그동안 공격을 자제해온 이란의 국가 생존 인프라를 정조준했습니다.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미군 전력 배치는 이미 인프라 타격을 위한 실전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중동 해역에는 항공모함 3척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주요 원유 시설이 밀집한 하르그 섬이나 해안가를 장악하는 데 필수적인 A-10 공격기가 30대나 투입됐습니다. 공수사단과 특수부대 수천 명이 전진 배치되며 제한적 지상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증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주식시장이 휴장하는 주말 연휴에 원유 시설을 기습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은 3일 성금요일에 증시가 쉽니다. 조기 종전 기대감은 사라지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국제 유가는 치솟았습니다. I think it's close to unprecedented, and so this is kind of back and forth with headline trading, especially around the war in Iran. What the resolution looks like. 이란은 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며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شمارید چون قطعاً به خطا می‌روید و به جایی نخواهید رسید. شما باید تاوان تجاوزی که آغاز کننده آن بودید را به ملت شرافتمند، عزیز و مسلمان پس بدهید. 조기 종전 대신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을 선택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2, 3주간의 타격 수위가 중동 정세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란은 적들이 항복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면서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공격을 각오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이란을 더 강력히 타격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군시설로 드론과 로켓을 발사하며 이란의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즉각 방공망을 가동해 대응했지만 곳곳에서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앞으로 더 강력하고 광범위하며 파괴적인 후속 조치를 각오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항복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این جنگ تا خواری ذلت و پشیمانی دائمی قطعی و تسلیم شما ادامه خواهد داشت. 또 이란의 군사력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가 불완전하다며 핵심 무기 생산은 그들이 모르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مبنی بر اینکه موشک‌ها، پهپادها و تجهیزات راهبردی ما را نشمارید چون قطعاً به خطا می‌روید. 이에 맞서 이스라엘도 이란을 지원하는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남부에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에 레바논에서는 일가족이 추가로 숨지는 등 민간인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은 또 지금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테헤란에서 3만 3천 곳의 주거지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이란이 강력한 보복을 다짐하면서 중동 전쟁이 더 거센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란군은 미국의 교량 폭격에 맞서 쿠웨이트와 사우디, 아부다비, 요르단 등에 있는 교량 8곳을 잠재적 보복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SNS에 올린 글에서 민간 기반 시설을 공격한다고 해서 이란 국민이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무차별 공격은 혼란에 빠진 적의 패배와 사기 저하를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란은 걸프 국가들의 자리 잡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정보기술 테러 기업 아마존의 바레인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를 공격해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성명에서 이란이 남살에 대한 대응 조치가 테러 기계를 무력화하는 게 될 거라고 경고한 바 있다며 두 미국 기업인 두바이 소재 오라클 데이터 센터와 바레인 소재 아마존 데이터 센터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레인 아마존 데이터 센터는 이란의 공격으로 불이 나서 시설 일부가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두바이 정부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주장은 조작됐고 사실 무근이라며 오라클 데이터 센터 피격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군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미군 중부사령부가 부인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인근 캐심섬 상공에서 미군의 최첨단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군은 모든 미군 전투기는 안전하게 확인됐다면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지금까지 적어도 6번 이상 같은 잘못된 주장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자 알아서 원유를 조달하라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을 뺀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40여 개 나라가 화상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장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국은 에너지 확보를 위한 각자 도생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대표적 친미국가인 필리핀이 이란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과를 보장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이란의 따뜻한 협력 정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앞서 태국과 파키스탄도 이란과 별도 협상을 통해 국적 선박의 안전한 통행에 합의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유조선 7척의 통과를 허가받았고 통행료도 면제받았습니다. Saya ambil kesempatan juga ucapkan terima kasih kepada Presiden Iran kerana awal memberi laluan. 미국이 한시적으로 제재를 해제한 러시아산 원유에 눈을 돌리는 나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구매 계약을 맺었거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도 다음 달쯤 5대 종합상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러시아에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러시아산 원유 조달 문제가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을 제외한 40여 개 나라 외무장관들은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개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란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모든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동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군사적 개입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We're so determined to see every possible diplomatic, economic and coordinated measure to get the straits reopened. 걸프 국가들은 호르무즈 개방을 위해 무력 사용까지 승인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중국은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며 반대했습니다. YTN 유통환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안보리는 현지 시간 3일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초안에는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자발적인 다국적 해군 협력 체제를 통해 해협 통행을 확보하고 이를 차단, 방해하거나 간섭하려는 시도에 대응해서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을 동원한 연합체 구성을 촉구하며 결의안 채택을 위한 외교전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다수의 상임 이사국들이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문구에 반대하며 사실상 제동을 건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중동 지역에 긴장이 고조돼 뉴욕 유가가 11% 넘게 급등하며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 기준인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1.41% 오른 배럴당 111.5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 종가 기준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지난 2022년 6월 이후에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이란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의 여파로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에게 이달 중순부터 3.5%의 유류, 물류 할증료를 부과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마존은 자사물류 대행 서비스인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을 이용하는 미국, 캐나다 지역 판매자들에게 통지문을 보내 17일부터 해당 할증료를 적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은 통지문에서 전반적인 물류 비용이 상승해 비용 인상분을 내부적으로 흡수해왔다며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실제 비용 증가분의 일부를 보존하고자 임시 할증료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할증료가 최종 소비자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종전 기대감이 약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은 가운데 전국 휘발유 값이 1,92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26원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도 1,917원으로 올라섰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지역 휘발유 값은 리터당 1,965원을, 경유 평균 가격은 1,942원을 나타냈습니다.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폭락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강세로 거래를 시작해 5,300선을 회복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9원 가까이 내린 1,510원으로 출발해 현재 1,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 증시는 상승세로 시작을 했죠? 네, 코스피는 어제 종가보다 123포인트, 2.7% 상승한 5,375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5,300선으로 다시 올라탄 코스피는 장 초반에는 5,400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3% 가까이 상승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밤사이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로 얼어붙었던 시장 분위기가 다소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2.16% 오른
1079로 개장했습니다. 코스닥도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와 비교해 현재는 상승폭이 줄어들어 보합세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달러 환율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통행 논의 속에 원달러 환율은 뉴욕장에서 하락세로 접어들어 1,510원 근처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8.9원 내린 1,510.8원으로 주간 거래를 시작해 현재는 1,5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후 급등해 100.2를 넘기기도 했지만 지금은 1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만 전쟁 장기화 전망에 국제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6월 선물 브렌트 유종가는 7.8% 오른 109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5월 선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11.4% 올라 110달러 넘게 거래됐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은 환전 수요 증가로도 이어져 환율에는 상승 압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탓에 환율이 계속 하락할지 아니면 상승세로 전환할지 등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중동 사태는 국내 농축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란이 빗장을 잠근 호르무즈 해역으로 세계 비료 교역량 3분의 1이 지나기 때문인데요. 농사용 비닐 등 자재 가격도 치솟았고 요소 비료는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네, 강원도 춘천의 한 농자재 창고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비료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4월 영농철 농민들이 한창 바쁜 시기입니다. 농사 지으려면 각종 농자재부터 비료가 필수인데요. 제가 나와 있는 곳이 농협 비료 창고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보다 원래라면 훨씬 더 많은 양의 비료가 쌓여 있어야 하는데요. 곳곳이 비어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소 비료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이 요소가 바로 요소 비료인데요. 원래는 포장지 파손으로 반품시켜야 하지만 워낙 양이 부족하다 보니 혹시라도 찾는 사람이 있으면 판매하려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 주 춘천 지역 농협 비료 판매점 4곳을 돌아봤는데요. 이곳을 제외하고 요소 비료가 모두 동난 상태였습니다. 이곳도 요소 비료 판매를 인당 한 포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주 원료로 생산한 요소 비료는 식물에 필요한 질소를 공급해주는 농사 필수품입니다. 작물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뿌려주는데 가격 상승이 예상되자 일부 농가에서 구매를 서둘렀습니다. 이어 중동 사태 장기화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지금은 이렇게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농민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비료를 사러 왔다가 구하지 못하고 가격이 올라도 구할 수만 있으면 좋겠고 근데 살충제만 사고 갑니다. 비료도 못 사고. 네, 이제 영농철인데 농민들의 걱정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미리 농촌 마을을 좀 돌아봤는데요. 강원 지역 대표 작물인 감자 농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감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밭에 우선 비닐을 씌우고 씨감자 파종을 합니다. 멀칭 비닐이라고 불리는 이 제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농민들 걱정이 당연히 클 텐데요. 실제로 농사용 비닐 가격은 지난해보다 20% 넘게 올랐습니다. 농민들은 지난 겨울 미리 장만해둔 비닐을 사용해 농사를 시작했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료값은 치솟고 일부는 아예 농락 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이 비료부터 농약, 각종 농자재 가격까지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농민은 파종한 작물을 수확 시기까지 잘 키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중동 사태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YTN 홍서욱입니다.
중동 사태 전문가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석기 시대가 단순한 협박만은 아니었을까요?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We are on track to complete all of America's military objectives shortly, very shortly.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To the Stone Ages. توکل بر خداوند متعال منتظر اقدامات کوبنده‌تر وسیع‌تر و ویرانگر ما باشیم.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가장 큰 다리가 무너져 다시는 쓸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너무 늦기 전에 합의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승전보를 울리는 연설을 마치자마자 이란의 최대 교량을 끊어버렸습니다. 왜 교량이었을까요? 최대 압박이죠. 최대 압박이요. 예, 그간 한 10,000개가 넘는 군사적인 목표는 이미 타겟을 잡아서 파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좀 새로운 형태의 목표물이다. 왜냐하면 교량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간 시설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얘기한 거에 따르면 그 외에도 뭐 며칠 전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력망이라든지 발전소 같은 것, 그런 민간 시설까지도 다 공격을 하겠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군사적인 측면에서 했던 작전의 범위가 확실히 늘어나는 것이고요. 특히 핵심은 결국 어떤 국가의 기반 시설의 핵심은 발전소와 또 하나는 특히 담수 시설입니다. 물론 이라크는 담수 시설에 대한 비중이 적긴 하지만 이란이요? 결국 이란이죠. 그 물과 전기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 현재로서는 그 분야까지도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최대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이제 그런 공격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제 연설을 놓고 종전이냐 확전이냐 도대체 뭐냐 해석이 참 많았는데 지금 다리를 끊어놓는 거 보니까 확전이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19분 동안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제 아시는 분은 5분 딱 듣고 주식을 팔았습니다. 이건 확전이다. 네, 예상대로 확전이었고 주가랑 환율이 요동을 쳤습니다. 어제 뭐 단어가 여러 개 있었는데 석기 시대 갑자기 고고학 용어가 막 나오는데 스톤에이지는 뭘까요? 네, 전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없게 만들려면 발전소하고 유전을 폭파하겠다라는데 이게 과거에도 나온 용어입니다. 65년도에 커티스 리메이 미 공군 참모총장이 월맹을 폭격할 때 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 사막의 폭풍 작전 할 때도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이 이라크를 완전히 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전통적으로 어떤 국가를 민간인 시설, 우리 박 교수님 말한 대로 민간인 시설까지 폭파한다고 그럴 때 이 스톤에이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연설을 뭐하러 했을까 하는 정도로 확전하겠다라는 연설을 해가지고 무슨 효과를 얻을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19분 연설에 대해서 아주 세계가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다만 오늘 이제 이란과 오만이 합의를 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하는 그 증시가 약간 반등하는 좀 좋은 뉴스를 대국민 연설에 보였어야 되는데 어제는 배드 뉴스, 별로 좋지 않은 뉴스였습니다. 네, 뭐 경제 전문가를 오늘 모신 건 아니지만 또 증시 흐름까지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어제 연설이 여론전에 큰 도움은 안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이 다음 타격은 무엇인가? 정말 석기 시대가 비유적인 화법이 아니고 정말 석기 시대를 뜻하는 거라면 에너지 시설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선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우리 남성욱 교수님 말씀대로 상당히 실망스러웠던 것은 맞죠. 종전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그런 것들은 없었고 그간에 했던 얘기들을 단순히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또 하나의 방점은 앞으로 2, 3주 안에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2, 3주 안에 최대치의 자신들의 공습을 해서 결국은 이란을 항복시키고 종전협상으로 가겠다라는 일종의 다시 한번 타임라인을, 물론 그것을 지키려는 보장은 없지만 다시
다시 한번 타임라인을 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질문하신 만약 발전소나 뭐 아니면 그 이외의 시설을 공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어렵다. 왜냐하면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1대1 맞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서 교량을 공격을 하면 이란은 거기에 따라서 자신들도 미국이나 이스라엘 교량을 주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걸프 국가의 교량을 공격하는 거다. 그렇다면 발전소도 마찬가지로 담수 시설까지 포함해서 미국이 만약 그런 식으로 민간 시설에 공격을 확장하면은 당연히 이란의 입장에서는 걸프 국가에 대한 그런 유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또 확전할 수 있고 그럼 이것은 당연히 확전 상태에서 유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결국 미국 국내 여론이죠. 그래서 어저께 연설도 저도 봤습니다만 그 연설의 대상은 미국 국내 유권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프라임 타임에 뭐 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 시청률 잘하고 제일 있는지 높은 시간 택한 거죠. 그렇죠. 자화자찬으로 거의 예. 다 그리고 이전에 뭐 오바마 행정부의 남탓 늘 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 패턴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동에 집결해 있는 지상군이 과연 하르그 섬을 점령할 것인가, 지상군을 투입할 것인가 상당히 우려가 큰 상황에서 미국이 A-10 18대를 추가로 중동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10, 뭐 혹 멧돼지 이렇게도 불린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거예요? 네, 뭐 멧돼지는 물불을 안 가리죠. 아, 그리고 물불을 안 뭐 가린다.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기습적으로도 이루어지고 또 힘이 강력하죠. 네, 지금 사진에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늘로 쏘는 이제 미사일이기 때문에 뭐 상당한 위력인데 모양도 약간 멧돼지 모양으로 또 생겼다고 그러더라 합니다. 그렇게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저게 18대가 와서 이제 이란을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라고 그러는데 역설적으로 그러면 지상군 준비냐?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상군으로 작전이 변경되는 순간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진흙탕에 빠지는 정도로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마 초토화시키는 석기 시대로 돌리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공군력으로 이란의 각종 민간 관련 시설들, 특히 이제 발전소 등을 공격하기 위해서 A-10을 추가로 증파시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전쟁으로 어떤 다른 양상으로 비화되는 그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또 다른 전쟁의 확전 문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스레드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확전으로 이어지면 이란도 역시 반격을 가하고 보복을 가하고 또 재미난 표현 중에 재미났다는 표현을 제가 전쟁 중에 써서는 안 되는데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이 우리 교량 다리를 때렸으면 우리도 인근 걸프 국가에 다리를 공격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위협을 함으로써 이게 결국은 민간인 피해 확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민간인 공격은 중단을 하고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A-10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보면 대표적 단거리 공격기라고 하고 이것이 18대가 증원돼서 이제 30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미군 지상군이 호르그 섬으로 투입될 때 이 지상군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뭐 기본적으로 A-10은 근접 지원 항공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전차나 탱크 같은 경우에 탱크 킬러라고 불리고요. 30mm 그 기관포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있었죠. 그래서 적의 그 기갑사단을 주로 공격하는 형태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전보다는 2배로 증파됐을 때 결국 지상군 작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아까도 뭐 우리 남 교수님 말씀대로 지상군 작전은 굉장히 별개고요. 만약 지상군 작전을 한다 해도 과연 A-10까지 다 동원을 하는 대규모 지상군 작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종의 특수 부대를 보내서 일반 지금 이미 많이 된 7개 섬에 대해서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거의 이름을 알 정도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섬의 3개 섬부터 일부 점령하는 그런 시나리오들로 작동할 것이냐. 근데 제가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미국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고 있는 일종의 최대
최대의 압박이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자신의 카드를 계속 갖고 있고 카드를 늘려놓음으로써 상대방인 이란에 대한 압박의 수단을 훨씬 더 많이 확충하고 예. 그만큼 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 3주 내에 정말 미국이 원하는 그런 종전안을 갖고 오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은 이런 지상군 작전까지도 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일종의 행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혹여나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18대나 증파를 했다고 하니까 하르그 섬 장악 작전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항상 이런 중요한 공습을 토요일에 해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에브리 세러데이 매주 토요일 날은 파티가 열려야 되는데 매주 공습을 토요일 날 시행함으로써 토요일 날 또 하나의 큰 공격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르그 섬을 저 A10이 가서 공격을 해서 초토화시킨다면 이란 석유 수출의 90%를 책임지는 터미널이 있는데 아마 이건 또 다른 양상이 될 것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국민 전체가 성전으로 전개되는 또 다른 아주 어려운 시나리오가 되기 때문에 박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을 하지만 다리를 하나 지금 고속도로 연결된 다리를 끊는 거하고 하르그 섬에 있는 발전소와 유전 터미널을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이란으로서는 막다른 골목에 있긴 하지만 9,500만에 달하는 이란 국민들로 하여금 대미 항전을 또 결정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하르그 섬에 대한 뭐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여러 가지 민간인 시설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이란을 목을 죄고 싶은 사실은 하르그 섬을 공격해서 부숴버리면 목을 죄는 게 아니라 킬하는 건데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은 이제 협상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도 협상이라는 거는 양측이 서로 대화가 가능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A10이 증파가 됐다 그러고 항공모함이 3대가 지금 작전을 수행한다고 그래서 하르그 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나 폭파 이런 것은 조금 아직은 잃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설마 그럴까 의심했는데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마두로 생포나 하메네이 폭살 같은 것이 미국 주식 휴장일에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발언을 쭉 보면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타코 랠리라는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 타코라는 것이 영어로 Trump's always chickens out이라 해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 시장을 건드리고 있다. 방금 말씀하신 토요일 날도 하는 것이 토요일은 주식 시장이 열리질 않으니까 어떤 공격을 해도 주식 시장이나 금융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타격이 적기 때문에 그때를 좀 선택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타코 랠리라는 것은 이거는 아마도 전쟁 이후에도 미국에서 계속 문제가 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먼저 보내는 거죠. 그렇다면 주식 시장이 거기에 반응해서 폭락을 하게 되고 근데 갑자기 그 이후에 폭락하는 상황에서 또 일부 세력들이 주식을 사고 근데 갑자기 또 뒤로 물러나는 타코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다시 주식 시장이 올라가고 그래서 사실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본인은 부인을 하지만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일부 주식을 매매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을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는 역시 미국에서 전쟁 수행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만 미국 국내 유권자 또 국내 여론 또 미국 국내 경제 상황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반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연설이 사실상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셀프 승전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문구를 좀 들여다보면 이란의 위협을 종식할 수 있는 문턱이고 군사 목표를 곧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목표 달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사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턱이니까 문턱을 넘어가야지 이제 완전히 군사 목표 종식이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때릴 수 있는 군사적인 타겟이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또 뉴욕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그 이미 부서진 시설을 타격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는 외부에 보여지는 이미지의 군사작전이지 실질적인 타겟은 하르그 섬에 있는 원유 가스발전소 시설을 공격하지 않는 이상은 핵 물질도 지하에 있어서 나 이제 관심 없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앞뒤를 맞추고 또 이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를 찾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뭐 오늘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지금 2일이고 내일 금요일이 되면 이제 세인 패트릭스 데이라고 그래서 그 쉬는 날이거든요. 공휴일이거든요. 그래서 3일간의 이제 휴일에 연휴에 들어가는데 요 틈을 타서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은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것이 이란의 하르그 섬의 어떤 공격으로 이어지기에는 너무 위험성이 많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본인이 이겼다고 그래도 그거를 저희가 부인하기는 어렵고요. 문제는 이제 이란이 순순히 합의를 안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이 탈출구가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 거죠. 본인이 하여튼 뭐 이겼다고 그래도 호르무즈 해협이 통과가 돼야지 이긴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좀 고심과 답답함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그 남성욱 교수님 말씀에 중요한 지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군사 목표가 과연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군사 목표를 옮겨 다니니까. 근데 어저께 연설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처음 얘기했을 때 결국 이란이라는 것이 개발하고 있는 마치 북한 마찬가지죠. 핵에 대한 위협이 가장 미국한테 임박한 위협이고 그래서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연설에도 초입부에 그냥 뒀으면 이란은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군사적인 목표 중에 핵심은 이란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 450kg 정도 되는 우라늄이죠. 60% 이상의 농축이 된 그 우라늄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고 또 그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완전히 무력화를 해야 되는데 그 목표가 아직 확실히 됐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이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부대를 보내서 뭐 우라늄을 확보한다. 근데 그것이 말이 그렇지 내륙시설에 산악시설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강도의 위험도를 갖고 있는 작전이기 때문에 실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어제 말한 것처럼 계속 위성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계속 때리겠다. 그러면 이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 전쟁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런 군사작전 목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원하는 수준만큼의 그 달성은 여전히 좀 요원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을 강조해온 이란인데 파괴적인 후속 조치 강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 노린다고 하는데 어떤 속내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바레인에 있는 기업들이죠. 뭐 구글, 아마존, 데이터 센터들인데 이란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덜하면서도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공격 목표를 찾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겠죠. 아무래도 뭐 교량까지 지금 파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도 상당히 궁지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 시설에 대한 공격 유혹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고요. 이것은 결국은 중동 지역에 한 5만여 명의 지금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 미군 관련 시설 기업들로 하여금 활동을 멈추게 함으로써 결국은 중동 경제 전체로 위기로 몰아넣는 이란으로서는 뭐 고육지책이지만 또 할 수 있는 작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 대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는 여기서 손을 떼겠다 이 입장을 어제 분명히 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imports almost no oil through the Hormuz Strait. Go to the strait and just take it, protect it, use it for yourselves. Iran has been 당장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면 매럴당 1달러 수준의 통행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결제도 중국 위안 하나 암호화폐로 받습니다. Number one, buy oil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have plenty. We have so much. And number two, build up some delayed courage. Go to the strait and just take it, protect it, use it for yourself. 네, 호르무즈 톨게이트 이제 금액도 좀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1배럴당 1달러 내라. 이란은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현실화된다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1년에 약 1조 원 정도의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거기에 관련된 유가 인상이라든지 혹은 보험료 같은 것은 다 빠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아주 명백하게 유엔에서 규정한 해양법 협약의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법과 국제규범 원칙을 다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은 수에즈 운하랑 다르게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공해죠, 그냥. 그렇죠, 예. 공해죠. 그리고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에는 인공 시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면이 있지만 이것은 그냥 고전적인 국제 해협이니까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어떠한 경우에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유 통과의 원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해 통항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 금액을 받겠다. 금액을 받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또 자신들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확한 기준도 없는데. 없는 거고 예. 그중에 기준은 나온 것 중에 하나 한국의 입장에서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게 이란의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통과를 안 시키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고 더 결정적으로 이것은 어쨌든 우리 유조선도 그렇고 다 상업 화물이지 않습니까? 상업 화물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항행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또 하나 국제 인도법적 관행에도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 현재로서는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이 이란이 갖고 있는 최대치의 카드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말 이런 것이 전쟁 이후에도 계속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결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란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를 중국 위안화로도 받는다 그러던데 위안화가 여기서 왜 나오는 건가요? 그 이제 페트로 달러 지금까지 달러 원유 거래는 다 달러화로 됐는데 아 이제 미국 싫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안화로 결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미국의 어떤 경제 네트워크를 벗어나서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자로 여겨지는 차이나 중국의 어떤 거래망을 트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배럴당 1달러니까 보통 대형 유조선이 한 200만 배럴 싣고 들어오면 그게 이제 200만 달러고 30억인데 저는 이게 꼭 불가능한 논리는 아니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한 대로 운하는 건설 비용 때문에 통행료를 지금 파나마 운하, 스웨즈 운하 한 6억 원 정도씩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해양법으로 이 해협은 무사통행이 보장되는데 지금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이 통행료라는 표현을 안 쓰고 환경오염 방지 비용, 무슨 안전비용으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액은 이제 받습니다. 일단 이제 이 해협을 가지고 인지를 삼는 거죠. 뭐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란이 꼭 이거를 뭐 고수할지 않을지는 국제 정세에 달려 있는데 미국이 전쟁을 무리하게 일으켰기 때문에 본인들도 무리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데 인지를 해협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저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이란의 협조가 필요한 게요. 전쟁 전에 기뢰가 많이 깔렸고 지금 포탄도 떨어졌고 유조선들이 만약에 파손될 경우에 환경오염도 있어서 이란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안전하게 통행하는 데서 지장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캐슘섬 지금 북쪽으로 지금 뭐 배가 한 3척 빠져나온다 그러는데 아, 저거 굉장히 지금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선박들이 지금 운행할 정도인데 이거 매우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지금 중국 배는 다니는 건가요? 일부 지금 통항 파키스탄 배가 빠져나왔다고요. 주로 친이란 거래 선박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걸 또 감추기 위해서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있는데 이거 안전에 위험한 일이거든요. 배가 다니면 스크린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어제 40개국의 정상들, 우리나라도 참여해서 화상으로 이란의 조치 절대 안 된다. 빨리 개방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란의 협조를 받을 일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돈 문제로 어느 정도 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쨌든 호르무즈 사실상 봉쇄되면서 지금 유가도 뛰고 있고 전쟁은 중동에서 나도 우리 실생활에도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중동산 대신 미국 원유 수입도 늘린다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얘기를 했죠. 예. 그 미국산을 사가라. 근데 문제가 미국산을 사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정유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현재의 중동산 원유의 정유 시스템에 맞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산을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 투자가 필요하고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미국에는 그런 정유 시설뿐만 아니라 원유 시설이 접안할 만한 그런 항구들도 제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리가 훨씬 멀죠. 그렇기 때문에 수송 비용도 많이 나오고
그 전체적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그만큼 비용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현재는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하면서 많이 답답하면 미국 걸 사면 된다. 이렇게 해법처럼 제시를 했는데 그게 바로 해법이 될 수는 없는 거군요. 그건 솔루션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박 교수님도 말씀한 중진류, 경진류. 이 원유가 무거운 기름이 있고 가벼운 기름이 있습니다. 예. 이 한국은 주로 중동산 경진류에 맞춰져 있거든요. 거리도 박 교수님 말씀한 대로 먼데 솔루션이 아닌 것을 솔루션처럼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현장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한숨이 나올 거죠. 이제 사실 저거는 이제 본인 미국이 이번 작전에 뭐 혼자 전쟁을 하는 데 대한 불만의 표시죠. 그래서 나토고 한국, 일본 뒤끝이 지금 이제 장렬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솔루션을 미국 대통령답게 그럴듯한 해결책을 좀 내놓으셔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무슨 희망적인 어떤 그런 솔루션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뒤끝 언급을 해주셨는데 뒤끝 외교의 뭐 장렬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전쟁 이후에 나토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입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Can I call up France, Macron? His wife treats him extremely badly. And he's still recovering from the right to the job. What? 누구인가? No, I don't need that to be as well. 네, 한때는 브로맨스를 자랑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 또 한국 국빈 방문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롱에 대해서 답변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뭐 그것은 국가의 정상으로서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으로서의 답변을 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의 뒤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동맹관이라는 것이 거래 비용적인 동맹관이거든요. 그리고 일종의 동맹에 대해서 피해의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늘 동맹국이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 표현에 따르면 착취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동맹국이 미국을 위해서 또 혹은 이런 국제사회와 세계 질서를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책임을 분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잠시 영상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난 2018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기 때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두 사람의 스킨십이 끊이질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나토 분담금 문제나 중동 전쟁 때문에 완전히 갈라졌어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함대를 좀 파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전쟁 이후에 생각해 보겠다 해서 사실상 거절을 한 거죠. 아마도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전화를 받은 정상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런 국가 중에 하나니까 딱 집어서 얘기를 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프랑스 하나로 끝날 문제냐 아니면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계속해서 동맹국에 대한 이번에 실망감이 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정책에도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방위 분담이라든지 특히 나토를 향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거기엔 또 사실은 한국도 동맹국으로서 이미 한국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도 마크롱 대통령을 조롱해서 저희 제작진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멜라니아 여사가 손을 탁 부딪혔을 때 장면을 같이 넣었는데 이제 외교 관리에서 뭐 이런 얘기를 좀 언급하는 거는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례죠. 보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건 세계 정상들도 역시 부인한테는 꼼짝 못 하는구나. 뭐 거의 양 정상이 뭐
아주 비슷한 수준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당시에 장난친 거다 이렇게 이제 애둘러서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장난 예. 2번만 쳤다가는 뭐 눈탱이가 더 부을 정도로 양측이 지금 품격이 없는데 하여튼 박 교수님 말씀한 대로 문제는 돈 문제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 없이 그냥 조롱과 품격이 팍 떨어지거든요.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지금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 오찬이 지금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결국은 이번 전쟁에 대해서 협조를 않는 이유는 이 전쟁이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반대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아예 그냥 트럼프의 요구를 한 개도 지금 수용하지 않을 정도거든요. 프랑스는 그래도 나토의 핵심 국가로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대가 컸는데 뭐 협조가 안 되니까 주로 협조라는 건 뭐냐면 파병이나 함정을 보내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이제 군사기지 사용 허용인데 스페인은 뭐 군사기지 사용도 일체 불허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도 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전쟁 아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뒤끝이 장렬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나토는 니네 전쟁이냐 우리 전쟁이냐 따져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신공격성의 발언도 나오는데 뭐 트럼프 시대에 어느 국가든지 다 겪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현상이지 저게 전 세계 유엔 외교상에서 뭐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오늘 뭐 정상회담도 이제 치러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동 사태 얘기가 이제 많이 이재명 대통령과 논의가 됐을 것도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맹인 미국에 대한 역할을 뭐 아예 무시할 수는 또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어떤 얘기가 좀 나올까요? 뭐 일단은 한국과 프랑스 간의 관계를 격상시켰죠. 그러니까 2004년에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했는데 올해에는 이번에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프랑스라는 국가가 어쨌든 유엔 상임 이사국이기도 하고 핵 보유국이기도 하고 한국이랑은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또 나름대로의 이 관용이라는 또 그런 화두를 갖고 또 그 외교 정책을 꾸준히 지탱해오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세계 질서에 대해서 일정 수준 또 다른 편에서 그것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도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보면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향후 공격 기한을 2, 3주로 제시한 데다 지상군을 투입해서 얻을 수 있는 전쟁 목표를 공습만으로 대부분 이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대부분의 전쟁에서 지상군을 투입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습만으로는 힘든 정권을 교체하거나 영토를 점령하고 지상의 군사 위협을 제거하는 등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정권 교체 목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없었다며 다만 공습을 통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자평했습니다. Regime change was not our goal. We never said regime change, but regime change has occurred because of all of their original leaders' death. 이란의 최대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 등을 장악할 가능성, 즉 영토 점령도 내비쳤지만 이마저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스스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은 핵심 목표는 이란이 어디엔가 숨겨놨을 지상 핵물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핵 개발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고 다시 추진한다면 시기를 가리지 않고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it under intense satellite surveillance and control. If we see them make a move, even a move for it, we'll hit them with missiles very hard again. 결국 지상군을 투입해야 하는 핵심 목표 세 가지가 거의 사라진 겁니다. 특히 공격 기한을 2, 3주로 못 받고 해공군력만으로 이란의 석기 시대라는 목표를 빠르게 이루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호르무즈로 향하거나 이미 도착한 미국의 전략 자산은 추가 공습에 집중하고 증파된 해병대 병력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는 수순을 따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에 대해 미국 국민의 지지 여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 결정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전쟁을 시작한 직후 조사 당시 지지 여론 41%에 비해서 7%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민 사이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비관론도 더 커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가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 전쟁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확신은 전쟁 초반인 지난달 1일에서 2일 조사 때 62.5%에서 48%로 떨어졌습니다. 이란 정권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 비율은 69%에서 43.5%로 줄었습니다. 또 종전 방안에 대해서 45.5%는 이란 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전투를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전쟁 초기 63%보다는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걸프국,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군 기지가 이란의 집중 공격을 받으며 대당 수천억 원의 핵심 전략 자산이 잇따라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공격 위험에 전력을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경고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실행되지 않아 뼈아픈 손실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이란 본토에서 약 640km 떨어진 사우디아라비아 프란스 술탄 공군기지. 전쟁 둘째 날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위성사진엔 이동식 트레일러 여러 대에 실려 텐트 밖으로 옮겨진 레이더가 노지에 나와 있고 레이더 안테나는 그을린 흔적이 남은 채 큰 조각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시 미군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필수 장비인 레이더가 파손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미국 CNN이 전했습니다. 가격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걸프 지역 다른 국가 기지에서도 같은 종류의 레이더가 파괴되고 1조 5천억짜리 조기경보 레이더도 손상됐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란이 레이더를 공격해 미사일과 드론 침입을 탐지하는 미군 능력을 떨어뜨리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술탄 기지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공격받았습니다. 지난달 27일엔 E3 센트리 조기경보 통제기와 공중급유기 등 값비싼 군용기가 속절없이 파괴되고 미군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이 조기경보 통제기는 먼거리 위협 탐지와 전투용 항공기 지휘를 통해 공중전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전략 자산으로 가격은 4,500억 원입니다. 사고가 아니라 전투로 손실된 첫 사례입니다. 이 기지는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는 경고가 여러 해 전부터 나왔는데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군 지휘부는 사우디아 걸프 지역 내 기지가 공격 사정권에 있다며 더 안전한 사우디 서부로 전력을 분산 배치하자고 꾸준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걸프 동맹국가의 외교적 부담과 비용 분담 문제 등으로 바이든과 트럼프 행정부 모두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막강한 화력으로 이란을 압박하고는 있지만 전략적 대비 부족과 이른바 가성비 공격에 핵심 자산을 한순간에 날리며 피해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전화통화를 갖고 중동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현지 시간 2일 성명을 통해 이 두 정상이 중동 지역의 위기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중동 지역의 군사, 정치적 정세 악화, 민간인 사상자 발생,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플라의 파괴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모든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분쟁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전쟁을 중단하고 정치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2, 3주 이란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전쟁이 끝나도 해협 봉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중동 산유국들은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안동준 기자입니다. 최근 며칠간 쿠웨이트와 카타르 유조선 등을 향한 이란의 공격이 이어진 호르무즈 해협. 작전 완수가 임박했다면서 앞으로 2, 3주 강력한 타격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페르시아만에는 여전히 선박 2,000척과 선원 2만 명이 발이 묶여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내버려둔 채 전쟁을 끝내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이란은 통행료 징수 법안을 통과시키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할 방침인데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ببینید تنگه هرمز واقعیتش این هست که در آبهای داخلی ایران و عمان قرار گرفته. داخل آبهای بین‌المللی نیست. داخل آبهای داخلی ایران و عمان هست. 전쟁이 끝나도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수출 통로가 막힌 중동 산유국들은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기존 송유관을 확장하거나 새로 건설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높은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은 물론 건설 과정에서 IS 무장 세력 등의 위협까지 안전 문제도 걸림돌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원유 수급 불안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브렌트유 현물 가격을 반영하는 데이티드 브렌트 가격이 2008년 이후에 최고치로 급등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S&P 글로벌 자료에 따르면 데이티드 브렌트유 가격은 이날 한때 배럴당 141.36달러를 나타내 2008년 7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FT는 보도했습니다. 2일 기준으로 데이티드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28.46달러로 산출됐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인 2022년 6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전쟁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비해서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 회의에서 한 달간 넘게 이어진 중동전쟁의 경제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거친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의 심정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영향이 큰 공급망 품목과 물가 품목은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 장관들께서 참여하는 핫라인을 통해 이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은 종량제 봉투 재고와 원료 보유량 등을 볼 때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며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달라고 또 한 번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인천 서구 종량제 봉투 생산업체를 찾아서 아직 현장에서 봉투 사재기와 품절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종량제 봉투 보유 물량이 적은 지자체와 봉투 제작업체를 연계해서 여유 물량을 공유하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엔 중동 사태와 경제 여파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내용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그리고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교수랑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인철 소장님. 코스피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랑 또 분위기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세에서 벗어나서 일단 뉴욕 증시가 안도 랠리를 펼치면서 전약 후강으로 마감하는 게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코스피가 지금 한 2.4% 내외로 오르면서 5,36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개방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죠.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 규칙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현실과 좀 실제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시간 현재 국제유가 3대 유종이 대부분 배럴당 110달러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부텍사스산 중진유는 11% 올라서 111달러, 중동산 두바이유는 11% 올라서 117달러고요. 그리고 북해산 브렌트유는 7% 올라서 109달러입니다. 그러니까 3대 유종이 100달러가 아니라 11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유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소비자 물가를 산정할 때 상품 서비스 1000개를 놓고 하는데 1000을 비중으로 했을 때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47이에요. 예. 이 얘기는 국제 유가가 10% 오르면 물가가 0.47%포인트 단순하게 끌어올린다는 얘기예요. 유가가 미치는 파장이 가장 심각합니다. 근데 하루 만에 유가가 10% 내외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 굉장히 전쟁에 대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그리고 실제로 이란은 통행권을 이제 가시화하면서 받겠다라는 걸 가시화하면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가 얘기까지 이제 덧붙여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올라도 내일 안심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 하나 좀 올려주시죠. 최근에 이제 전쟁 여파가 미국이나 이런 어떤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에 조금 더 영향을 좀 크게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에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를 하자마자 떨어지는 낙폭이 정말 상당히 컸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외부 충격에 상당히 좀 취약한 구조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증시는 해외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네. 특히나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수출 주력 업종인 반도체, 자동차와 같이 글로벌 경기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한 업종 비중이 크다 보니까 하루 만에 뭐 10% 넘게 시가총액 1, 2억 기업이 떨어졌다가 오늘은 3에서 5% 넘게도 반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환율도 불안한데요. 1,500원이 지금은 뭐 거의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인데, 정리하게 되면 한국은 수출 타격, 그리고 에너지 비용 상승, 여기다 외국인 자금 이탈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실은 미국은 에너지 자립도도 높고요. 글로벌 자금이 전쟁 때문에 오히려 안전자산인 미국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괴리감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석기 시대까지 언급을 했는데, 조금 전에 트루스 소셜 본인의 SNS에 올린 글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란의 파괴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다음은 다리와 발전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발전소라면 거의 레드라인으로 설정해도 될 만큼 굉장히 좀 중요하고 핵심적인 시설인데, 대대적인 공습을 예고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실제로 교각은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파괴를 했고요. 사실 그 교각이 파괴된 곳이 테헤란 이제 서부, 남서부 쪽에 카라지라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좀 교각의 의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테헤란이 인구가 대략 한 1,300만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전쟁이 시작되는 초기에 이미 이제 작년 6월 달에 있었던 12일 전쟁에도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테헤란 주민들이요, 한 600만 정도가 지금 다 피난을 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를 가 있냐면요. 지금 테헤란 뒷면 북쪽으로는 알보르즈 산맥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맥을 넘어가면 이제 거기가 카스피해거든요. 근데 이제 카스피해는 요번에도 지금 공격을 거의 받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600만의 테헤란 인구가 그쪽에 가 있는데, 글로 이동을 하는 거의 메인 루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를 들어 저희로 치면은 거의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강릉을 가야 되는데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지금 딱 막혀 있는 그 메인 루트를 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공격의 대상이 이제 군기지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파괴를 한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이 활용하는 이제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좀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가장 문제는 이제 발전소죠. 이제 발전소는 정말로 이게 발전소를 공격을 하게 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이제 이란에 있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거고요.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이란도 지금 아직 뭐 무기나 이런 대응할 수 있는 역량들이 군인 역량들이 거의 뭐 바닥이 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예. 가지고 이제 주변 지역으로의 그 대응 공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이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중동 지역에 뭐 주변 국가들에 대한 위협이 또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간인 피해도 좀 우려가 되는데 바레인에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아마존의 시설을 공격을 했는데 이것도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뭐 이 부분은 이틀 전에 이제 이란 측에서 한 19개 정도의 대상을 이제 정해놓고 이제 공표를 했던 부분이고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 그 이제 공격을 했다라고 나는데 아직 피해 상황이라든지 뭐 바레인 측에서의 어떤 그런 상세한 뭐 아니면 뭐 아마존이나 이런 쪽에서의 어떤 반응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바레인도 중요하지만 이제 대다수의 이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두바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바이라는 곳에 이제 그 인터넷 시티랑 미디어 시티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데 사실 가장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그 지역에 우리 기업들도 우리 기업의 뭐 삼성이나 LG의 그런 법인들이 다 그쪽에 있습니다. 예. 시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에 연설을 하고 지금 SNS에 글을 올린 거거든요. 네. 주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네. 토요일에 지금까지 기습적인 공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 주말 공습을 예고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좀 들거든요. 어차피 이제는 거의 최후 통첩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게 뭐 더 이상 기다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공습은 뭐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에 대응하는 어떻게 보면 이란에 좀 가지고 있는 숨겨진 비장의 한 수 이런 건 없습니까? 비장의 한 수는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뭐 가장 그게 지금 결국에는 이거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제의 그 발언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좀 이란이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좀 열어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부분이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본인이 더 이상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남겨놨기 때문에 사실 이란 측 입장에서는 모든 핵기지 다 이제 파괴됐고 탄도미사일 기지들도 다 파괴가 됐으면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건 이미 완수가 된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좀 민감한 부분이었던 결국에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양국 간의 가장 큰 이제 관건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국 측에서 어느 정도는 양보를 좀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뭐 이란 측에서는 좀 빨리 예. 뭐 요청하는 부분에 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는 손 떼겠다고 이제 분명히 했고 이란에서는 지금 배럴당 1달러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가를 더 밀어 올리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는데요. 맞습니다. 언제는 이제 하르그 섬까지 다 소나기에 넣겠다라고 예. 하더니 말을 바꾸고 있어요. 예.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일단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요. 또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전쟁 장기화에 대한 목표와 이게 불명하다라는 이제 반대 여론이 거세니까 이른바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이용 당사자들, 이용 당사국들끼리 해결해라. 미국은 빠진다. 원한다면 미국산을 써라. 라는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이러는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은 어쨌든 이제 통행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통행권 부과하고 이제 물리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움직임이에요. 근데 이제 국제적인 공조가 아니라 당장 급한 일부 국가들은 또 아름아름 이제 이란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일부 통행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국제적인 협약 자체가 끝날 뿐만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페트로달러가 완화됩니다. 왜냐? 여기 지금 이제 이란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면 적어도 위안화이거나 아니면 이제 이 비트코인과 같은 이제 결제 수단이 이제 달러가 아닌 다른 결제 수단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대 유종이 같이 움직이지 미국의 국제 유가는 낮아지지는 않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발을 뺀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각국이 우회를 찾고 그리고 이제 개별 협상에 매달리는 사이에 글로벌 이제 에너지 공급망은 또 비용이 더 늘어남과 동시에 또 안보 공백이라는 유럽는 이제 혼돈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전쟁을 발발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발을 빼서 그리고 동맹국들한테 안보와 위협을 전가하고 있다라는 비난까지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님이 보셨을 때는 선박당 30억 원을 내고 이 기름을 가져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다른 곳을 뭐 미국이라든지 조금 멀더라도 이렇게 기름을
공유하는 그런 방식이 더 좋습니까? 이거는 이제 한 선박당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에는 200만 배럴당 1달러이기 때문에 30억 원이에요. 그냥 협박하는 액수겠죠? 맞습니다. 예. 우리가 거의 한 1,000만 배럴 이상을 가져와야 되는데 연간 1조 원을 이게 통행료로 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수에즈 운하는 인공이잖아요. 만들 때 이제 초기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국제적으로 허위 고용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국제법상 유엔 해양법상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어제도 한국을 포함한 40여 개 이제 외교 장관들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란이 이렇게 목리를 부리면 별다른 해법이 없어요. 무력적인 공격을 통하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반대하고 있는 국가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문제를 아마 이제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가장 큰 국제경제 불확실성이라고 봅니다. 네, 국제경제 불확실성. 이란이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인데 이란 대사가 우리 국회 찾기도 했잖아요. 네. 어쨌든 뭐 공습한 건 미국이지 다른 나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협상의 여지가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호르무즈 통항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이란 측에서 이 통행료를 부과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 좀 봐야 될 게요. 예. 결국 이란은 지금 미국으로부터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 경제 제재의 핵심이 이제 프라이머리 생션과 이제 세컨더리 생션이라고 해서 이란이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도 이란의 기업들과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동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만약에 통행세를 부과를 할 경우에 만약에 그 통행세를 그러면 결국에는 이란에다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거래로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거래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미국의 경제 제재를 또 위반하는 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부분도 사실은 어쨌든 이걸 만약에 암묵적으로 미국이 용인을 해줬다 이러면은 뭐 이란으로서는 뭐 엄청 좋은 이제 하나의 수혜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통항세를 부과한다 이거는 또 다시 미국의 경제 제재와 예. 다시 연결이 되는 이 부분이라서 좀 풀어야 될 숙제들은 굉장히 많을 것 트럼프 같습니다. 대통령이 각자 알아서 각국에 해결하라 그랬는데 제재는 방법이 없는 예, 그럼 제재는 이미 뭐 제재를 해제해 준다는 말을 지금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면 거래를 하라는 건데 예. 그럼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미국 제재에 또 걸려 들어가게 되는 굉장히 좀 복잡한 산식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 이란의 제재를 허용해 주는 게 풀어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이익을 주는 거랑 좀 동일하지 않나요? 그게 이란에서 요구했던 배상금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 그래서 협상이라는 얘기를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공식적으로 만나서 한 자리에서 뭔가 얘기가 오가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들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했던 것들은 거의 다 지금 뭐 달성이 된 부분이고요. 그게 이란이 포기해서가 아니라 공격에 의해서 다 포기가 달성이 된 부분이고 호르무즈 해협 같은 부분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런 통항세를 미국에서 제재를 이 부분은 유예를 시켜주겠다라고 암묵적으로 만약에 승인을 하면 사실은 이란 측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렛대가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라크전, 베트남전 언급하면서 얼마나 오래 했냐, 이거 얼마 안 됐다라고 이제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까지 가려고 하는 생각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게 몇 달 더 장기화된다면 유가는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각국 전문가들이 시나리오별 이제 국제유가나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분석 보고서를 내놨는데 예. 어제 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전쟁 이전 보통 3대 국제유가는 배럴당 60달러 선. 근데 전쟁이 여기서 지금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다 하더라도 파괴된 정제시설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배럴당 90달러 시대가 열리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 확전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배럴당 174달러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문제는 우리예요. 중동산 에너지 수입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여기다 지금 당장 나프타 수입 중단 때문에 비닐 만드는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있고요. 지금 사재기하고 있어요. 일부 마트는 품절뿐만 아니라 판매 제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석유화학 산업은 이제 나프타 원재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수출 불가항력뿐 아니라 수출 가동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60달러 시대는 가고 이제 90달러가 뉴 노말이고 확전되면 174달러까지 갈 수 있으니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지금 중동이나 미국에서 원유를 들여오는 방법 말고는 다른 루트는 아예 없나요? 아, 있죠. 왜 없겠습니까? 우회하잖아요. 지금도 뭐 홍해가 이제 후티 반군이 이제 홍해까지 위협하면서 여기도 한 전 세계 물동량의 10%가 이제 통과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회해서 아프리카 남단을 우회할 경우에 희망봉을 우회할 경우에는 비용이 1.8배 정도 더 들고요. 비용뿐만 아닙니다. 보험료 더 들어가야 하고요. 운송 기간 더 길어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단순히 유가 상승이라는 게 기름값 문제를 넘어서 항공료, 물류비, 제조 원가에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데 우리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지난달 물가 2.2%예요. 2%면 굉장히 낮은 겁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석유류 가격은 10% 올랐어요. 근데 석유류 가격 인상은 2, 3개월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이 아니라 5월, 6월. 왜냐, 배가 들어와야 하잖아요. 비싸게 산 기름이 들어오고 그 들어온 기름이 공장을 가동을 통해서 만들어져야지. 완제품을 소비자가 살 때 그때 물가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회원업체당 30억 원까지 낸다라고 하면 이제 소비자 물가가 이제 한 단계가 아니라 두세 단계. 과거에 우리 2, 3년 전 경험했던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6%까지 올랐었고요. 미국은 9% 올랐었거든요. 이게 반세기 만에 최악의 물가였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끝나도 여파는 또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공격으로 또 다른 다리 공격을 언급을 했는데 이란군에서도 언급을 한 게 이렇게 우리 민간 시설 건드리면 사우디나 아부다비에 있는 다리 우르디우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 파장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뭐 결국에는 이제 강대강으로 갔을 경우에는요. 뭐 사우디나 무슨 UAE 있는 교량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이제 타격을 할 수 있겠지만 더욱더 문제는 이제 발전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발전소 부분을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사실은 그러고 나서도 마지막 무기는 그 담수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담수화 시설까지 공격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걸프 지역들은 담수화 시설의 거의 뭐 한 90% 이상을 지금 기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정말로 이거는 진짜 고스란히 그 민간인들 그 안에 있는 뭐 이란뿐만 아니라 걸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민간인들에 대한 피해가 사실은 좀 너무나도 극심할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담수화 시설, 캐슘 섬에 있는 그 담수화 시설을 건드리지 않는 이유가 민간인들이 많이 좀 이렇게 관련돼 있기 때문인가요, 그러면? 사실 이란은 그렇게 담수화 시설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한 5%에서 한 8% 정도의 영향을 받고 물론 이란이 뭐 수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담수화에 지금 영향을 받는 의존하는 국가는 아니고요. 가장 문제되는 거는 걸프 지역 국가들이 가장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극한 상황까지 나온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초에 목표는 정권 교체는 아니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모즈타바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란 지휘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파악해야 됩니까? 사실 모즈타파는 이제 그 4월 8일이죠. 이제 4월 8일이 되면은 하메네이 그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한 지 이제 40제가 되는 날이거든요. 그 40제의 만약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사실 그거는 뭐 최고 지도자 전임 최고 지도자기도 했지만 아버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40제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될 경우에는 사실 모즈타파는 향후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어쨌든 최고 지도자가 뭐 모즈타파로 지명이 되기는 했지만 선출이 되긴 했지만 한 달째 모즈타파 없이 지금 이란이 지금 뭐 공습에 대응도 하고 뭐 지휘 통제 체계가 지금 그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요. 사실 이제는 모즈타파는 어떤 이념적인 상징으로서는 계속 뭐 그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의 어떤 정국을 이렇게 막 국면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라마단 기간이나 그 전에 이제 그 이란에서 설날로 치는 그 명절 그때도 이제 모즈타바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3월 21일 날도 지금 나오질 않았고 이번에 4월 8일 날도 만약에 안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모즈타파는 뭐 그렇게 공식석상에 이제 당분간은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란이 거대한 북한처럼 변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란에서 좀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란이 이렇게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란은 어쨌든 지금 미국의 공습 이후로요. 굉장히 이란 사회가 신정 체제를 없애겠다라고 해서 공습을 했던 건데 신정 체제 이후에 지금은 세습 신정 군부 체제로 지금 지금 빠르게 전환을 했습니다. 사실은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협상을 끝내지 못하고 미국이 이제 뭐 이렇게 빠져나가고 돼서 이란이 만약에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된다면 핵무기를 더욱더 뭐 가열차게 좀 더 이제 보유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약간 군부정, 강경 군부정으로 좀 이렇게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금 전 올라온 글이 단순한 협박이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좀 무사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끝으로요. 뭐 유가만 뛰는 게 아니고 지금 항공료도 상당히 많이 뛰고 모든 생활 물가가 지금 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산업계 여파 걱정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나프타는 이미 2배 올랐어요. 근데 재고 구하지 못해서 러시아산, 인도산을 지금 좀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산업 현장 그야말로 이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은 그렇지 않아도 이제 과잉 생산으로 중국산 저가에 대응하고 있었는데 자체 구조조정이 이제 진행 중인 가운데 일단 나프타 수입 비중이 전체 우리나라 수의 절반 이상을 그리고 중동산의 70% 이상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한두 달 정도 고비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제 대란이 사재기 대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미 물류비가 최대 80%까지 올랐습니다. 보험료 2~3배, 7배까지 올랐고요. 이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수입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데는 시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물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만 5월, 6월 되면 물가가 고스란히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무력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은 경기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상하거나 여기다 환율까지 지금 1,500원 넘어서고 있잖아요. 고유가, 고환율, 거기다 고금리인 상황에서 이제 오히려 이제 물가가 3% 이상 치솟는다면 한국은행은 의례적으로 금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오히려 강제로 인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동 사태와 경제적인 부분들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그리고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지금 국회 최대 화두 중동 사태로 인한 전쟁 추경입니다. 네,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열리는데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 사태 관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하며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라며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채 상환으로 빚 갚고 지방재정을 보강해 지역을 살리고 석유 최고 가격제 지원과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비롯한 고유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추경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쟁 핑계 가짜 추경이라면서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뜬금없는 창업 지원 사업 등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삭감하는 대신 유류세 인하 확대, 화물 택시 종사자 보조금 지원 등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 살포인 오진 추경, 가짜 추경입니다. 고유가와 무관한 끼워넣기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여야는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는데 예산 내용을 두고 시각이 엇갈리는 만큼 세부 내용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잠시 뒤인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도 진행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천명한 만큼 장기화하는 중동 사태 관련 전망과 대응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에 대한 검증은 물론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전반을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치권 일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3 희생자 추념식에 앞서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폭력범죄는 공소시효를 완전 폐지하는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전에는 대구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댄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면접 심사가 진행되는데 공천관리위원회는 조금 전 김 전 총리를 만장일치로 후보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시장 후보자들에 대한 2차 토론회도 진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돈 살포 의혹 등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는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68만 원 제명에 이어 2만 원, 5만 원을 받은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건 지나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박덕흠 위원장으로 공관위가 물갈이된 국민의힘은 충북도지사 경선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컷오프 효력이 상실된 김영환 지사를 다시 경선에 참여시키기로 한 건데요.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결과도 오늘 나올 것으로 관측돼 법원 결정에 따라 대구 경선판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조금 전부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 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이 이에 반박하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박상용 검사 관련 추가 녹취록을 공개하며 질의를 이어갔는데 오후 박 검사가 직접 출석하게 되면 여야 위원들과 증인 간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네, 양국 정상이 회담 결과 공동으로 언론 발표하는데요. 현장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D'abord, Son Excellence Monsieur Lee Jae-myung,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va prendre la parole. 존경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님과 프랑스 대표단 여러분의 대한민국 방문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프랑스는 1886년 수교 이래 14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 친구입니다. 6.25 전쟁 때는 전우로 함께했고 원자력, 고속철도, 생명공학 등 우리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조력자로 함께해 왔습니다. 이제 K-팝과 K-콘텐츠를 함께 즐기며 새로운 깊이의 우호와 신뢰의 관계를 깊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과 저는 이처럼 두텁게 쌓아온 우정과 연대의 시간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3개의 협정을 개정하고 11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제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교역 및 투자를 더욱 확대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150억 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2030년 2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양국이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지난해 프랑스의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약 35억 불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신산업 분야에서의 상호투자, 투자기업의 고용 증진을 이어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4만 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가 향후 10년간 8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첨단 과학과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성장을 도모하고
함께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체결된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 그리고 오늘 개최된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야말로 미래산업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체결되는 대한민국 한수원과 프랑스 기업 오라노, 프라마톰 간 양해각서는 우리 원전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공동 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수원과 프랑스 전력공사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해상풍력 발전 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를 통해 핵심 광물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우주, 방산 등 미래 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갈 것입니다. 셋째, 양국 우호 관계의 핵심인 문화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 교류 100만 명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한불 문화기술협력협정 개정 의정서를 통해 양국이 e스포츠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정된 워킹 홀리데이 협정 및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항공협정을 통해 양국 관광객, 비즈니스맨, 청년 학생들의 교류는 더욱 자유롭고 활발해질 것입니다. 양국의 미래 세대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 내 프랑스어, 프랑스 내 한국어 학습자 숫자를 2035년 기준 10만 명까지 확대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의학 보조교사 교류에 관한 협력 의향서가 이러한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국 유산청 간에 체결된 문화유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는 대한민국의 종묘, 프랑스의 생드니 대성당 등 양국의 유구한 문화유산을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알릴 좋은 기회로 작동할 것입니다. 이번 마크롱 대통령님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서울 여의도의 퐁피두 센터 한화서울이 새롭게 문을 엽니다. 프랑스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 국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서울의 대표적 명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협력 성과를 토대로 우리 양국은 사람과 문화가 자유롭게 오가는 인적 교류 100만 명 시대를 힘차게 열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께서 올해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정식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G7 의장국 프랑스가 국제사회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 및 국제 파트너십 개혁을 위해 리더십을 크게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열심히 지혜를 보태겠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께서 오는 9월 국제영화 영상산업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와 공동으로 주최하고자 한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화 영상산업에 대한 대통령님의 높은 평가와 관심, 저에 대한 초청에 깊이 감사드리며 프랑스를 방문하여 우리 양국이 문화산업의 부흥을 함께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평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프랑스는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 간 대화 협력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과 저는 중동 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140년 동안 탄탄하게 쌓인 양국의 깊은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로운 140년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양국이 더 깊이 연결될수록 또 양국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우리 양국 국민들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고 미래 세대는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공통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크롱 대통령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함께 새로운 140년의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크롱 대통령님 방한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메르시 보쿠. 감사합니다. 다음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공화국 네, 이재명 대통령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 공동 발표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동 사태로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사안을 공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고요. 뉴스 나오는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네, 저는 지금 여의도 윤중로에 나와 있는데요. 거리를 수놓은 연분홍빛의 벚꽃이 정말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 윤중로에는 오늘부터 봄꽃 축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벚꽃은 축제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주말부터 예년보다 일찍 피기 시작해 하루 이틀 새 활짝 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봄 기운을 만끽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따뜻하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크게 떨어지니까요. 늦게까지 벚꽃 구경하실 분들은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초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현재 서쪽 지방의 공기가 탁한 가운데 인천과 경기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의 지역도 점차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0도, 전주와 대구는 22도로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늦은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내륙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40mm 정도지만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돼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남해안에도 최고 60에서 80mm의 제법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주말인 내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벚꽃이 일찍 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잦은 비로 인해서 벚꽃을 볼 수 있는 날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벚꽃 나들이 계획하신다면 조금 서둘러서 이번 주말 동안 다녀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나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